안녕하세요. 전 60대 초반 주부입니다. 성격이 내성적인 편이라 제 이야기를 남들한테 잘 안 하는 편인데 제가 지금 사는 게 너무 지옥이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은 지옥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종교적인 의미나 사후세계에서 말하는 지옥과 살면서 느끼는 지옥은 아주 다른 것 같습니다. 지옥 같다는 뜻은 조용한 호수처럼 잘 살던 사람에게 작은 돌멩이를 던져 파장을 일으키는 것처럼 아주 단순한 것이 삶의 전체를 망가뜨리는 지경까지 오게 되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그 작은 돌멩이가 내 삶을 이렇게 지옥처럼 느껴지게 할 수 있는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점점 사람의 욕심과 욕망,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 남을 해야 하는 행동이 지옥이란 세계를 만들고 그 상처는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로 남게 됩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말합니다. 전 처음엔 그 말이 별로 와닿지 않았지만 제가 어느 순간 지옥에 떨어져 살고 있다는 걸 느꼈을 때 평범하게 사는 건 정말 힘든 거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신에게 빌고 또 원망을 해봐도 과거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돼버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는 순간 숨은 쉬고 있지만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는 게 무엇인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후 깨닫게 됐습니다. 저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믿기지 않는 이야기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 평범하진 않았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특별한 외모 탓에 평범하고 싶어도 평범할 수가 없었죠. 제 외모는 남녀를 불문하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라고 할 만큼 아주 못생긴 아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 주변 사람들은 제 외모에 특히 관심이 많았죠. 아니 예슬이 엄마, 예슬이 어디 다녀왔어? 애가 갈수록 얼굴이 시커매지네? 아유 털복숭이구나. 아니 얼굴에도 잔털이 너무 많네? 아니 엄마 아빠 다 인물이 좋은데 왜 예슬이는? 아니 이 옆에 애들이 모이면 우리 딸 외모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아? 나가! 아니 우리 딸이 무슨 동물원 원숭이도 아니고 왜 평가질인데? 나가! 다신 우리 집에 오지 마. 어린 나이였지만 전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아주 못생긴 아이였습니다. 엄마는 사람들이 제 외모를 보고 한마디씩 할 때마다 불같이 화를 내셨죠. 엄마, 내 얼굴은 왜 이래요? 엄마랑 아빠는 피부도 하얗고 예쁜데 나 왜 이래요? 내 얼굴 너무 싫어. 예슬아, 아직 네 얼굴은 완성이 안 된 거야. 크면 클수록 예슬이 얼굴은 더 예뻐지고 피부색도 하얗게 변할 거야. 예슬이 엄마 딸인데 당연히 예쁜 숙녀가 될 거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 절대로 신경 쓰지 마. 알겠지? 전 정말로 엄마의 말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분명 제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질 거라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10여 년이 흘러도 제 외모는 더 심각해질 뿐이었습니다. 골격도 더 커지고 얼굴도 더 커져서 머리카락으로 가려도 힘든 외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화장이라도 하면 제 외모가 좀 더 나아질까 해서 피부에 좋다는 화장품은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강의실에서 립스틱을 바르고 있는데 갑자기 저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이 툭 하고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그만해라 예슬아. 야 그러지 마. 예슬이 꽈탑이잖아. 너 그럼 내가 말하는 둘 중에 여자 중에 어떤 여자 택할지 말해봐. 돈 많고 성격도 좋아. 그리고 공부도 잘해. 근데 윤예슬이야. 그리고 또 한 여자는 성격 보통, 돈도 없고 공부는 근처도 가기 싫어해. 근데 예뻐. 너 누구랑 사귈래? 당연히 예쁜 여자지. 거봐. 예슬이 너 들었지? 그러니까 화장하지 말고 이번 생은 글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 알겠지? 야! 오 덩치 봐. 야 가자. 한 대 맞았다간 죽겠다 죽어. 전 정말 매일같이 남자애들에게 놀림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해도 결국 외모 때문에 모든 것이 묻혀버렸죠. 멀리서 보면 남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얼굴에 잔털도 많고 피부도 까만 편이었죠.
거기다 덩치도 커서 사람들은 절 고릴라라고 불렀습니다. 성형도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엄두도 내질 못했죠. 집안 형편이 나쁘진 않았지만 수천만 원으로 성형비를 대기엔 말이 안 됐죠. 전 생각했습니다. 평생 난 남자를 만날 일도 없을 거고 결혼은 꿈도 꾸지 말아야겠다고 말이죠.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어떻게 해서든 채우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결과 전 임용고시에 합격해 선생님이 되었고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아휴, 우리 딸 장하다 장해. 뭘.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떡하니 한 번에 그 어려운 임용을 붙어. 아휴, 예뻐라 우리 딸. 엄마 눈엔 내가 진짜 예뻐? 그럼 엄마 눈엔 우리 예슬이가 제일 예쁘지. 그래서 엄마가 이름도 예쁜 이슬, 예슬이라고 지었잖아. 사실 임용고시 붙어도 걱정이야. 애들이 나보고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면 어떡해. 그럴 일 없어. 애들은 오히려 예쁜 선생님보다 마음 따뜻한 선생님을 더 좋아해. 우리 예슬이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나 너무 겁나. 예슬아, 외모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야. 넌 너무 예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언젠간 네 마음 알아주는 사람 꼭 나타날 거야. 엄마는 정말 저에게 유일한 친구이자 제 편이었습니다. 항상 절 응원해 주시고 외모 때문에 괴로워하는 절 위로해 주셨죠. 전 한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아 출근을 했습니다. 학교는 남녀공학이었고 꽤 학생이 많은 학교였죠. 윤예슬 선생님 환영합니다. 안 그래도 성적이 아주 우수하시더라고요. 우리 학교는 매년 스카이를 향해 온 학교가 아주 온 마음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올해도 우리 학교에서 스카이 입학 학생이 5명이나 돼요. 우리 학교의 명예를 드높여 주실 거라 전 믿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 스카이를 향해 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학창시절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학창시절은 정말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또 좋은 추억을 남길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학창시절의 좋은 추억, 그리고 학창시절에 받는 상처가 평생을 가니까요. 윤 선생 말도 일리는 있는데, 그래도 학부모들이 우리 학교가 스카이를 향해 나아가는 교육 목표를 아주 만족해 하시니까 그 부분은 꼭 신경 써주세요. 자, 그럼 모두 수업 들어가세요. 윤 선생, 뭐하러 그런 말을 해요? 괜히 교장 심기 건드려서 좋을 거 없어요. 저 교장 뒤끝 장렬이에요. 그래도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보단 지금 이야기하는 게 낫죠. 저도 윤 선생님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살면서 제 말이 맞다고, 제 생각이 좋은 것 같다고 해준 사람은 저희 엄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본 남자가 제 말에 귀 기울여주고 또 제 말에 동의해주다니 정말 전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는 윤 선생 생각해서 그런 거지. 이 선생은 그런 걸로 무안을 줘야겠어? 수업 안 들어가? 우리 학교 분위기 이제 아시겠죠? 좀 그래요. 네. 저랑 동갑이시던데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친하게요? 네. 여기 전부 노땅들이잖아요. 이따 점심 같이 먹어요. 그럼 저도 수업 들어갑니다. 전 그날 제 생애 처음으로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한꺼번에 경험한 날이었죠.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나랑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도대체 뭘까? 다른 사람들에겐 너무나도 평범한 일이지만 저에겐 너무나도 놀랍고 왠지 모를 설레임까지 느껴졌습니다. 일단 제 학생들과 처음 만나는 날이었기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교실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담임을 맡게 된 윤예슬입니다. 역시나 아이들은 반갑다는 인사도 없었고 환영 후 꿈도 못 꿀 일이었죠. 일단 반장 먼저 뽑을까? 반장 해볼 사람 없어? 야, 얼굴 봐봐. 완전 대박이지 않냐? 여자야, 남자야? 오바이트 쏠려. 전 아이들이 제 외모를 비하하고 있다는 걸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과 보낼 시간들이 그리 쉽진 않겠다 생각했죠. 먼저 사과부터 할게. 미안하다. 선생님이 못생겨서. 아마 내 외모 보고 많이들 놀랐을 거야.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인간인지 고릴라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런 외모로 어떻게 돌아다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난 너무너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로 개의치 않아. 너희들이 나와 보낼 1년이 내 외모를 비하하는데 허투루 쓰지 않길 바래. 난 온 마음을 다해서 너희들 마음을 이해할 거고 또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제 말이 끝난 순간 한 학생이 박수를 쳤고 다른 학생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반 전체 아이들이 절 그제서야 환영하는 순간이었죠. 와, 울쌤 완전 짱! 후! 쌤, 걸크러쉬 인정! 제 말은 아이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었고 아이들과 앞으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은 저와 케미가 아주 좋았습니다.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그리고 장기자랑까지. 정말 학년 내에서는 모든 1등이었죠. 이번에도 윤 선생반 1등이야? 뭐야? 애들한테 뭐 비밀과외라도 해주는 거야? 과외라뇨. 무슨 소리. 우리 반 아이들이 원래 뭐든 잘해요. 그니까요. 역시 선생님이 훌륭하니까 아이들도 그걸 담죠. 아, 우리 반 애들 성적만 보면 난 머리 아파 죽겠는데. 아니 학원도 많이들 다닌다더구만. 도대체 공부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아, 머리야. 엄마가 제가 공부를 잘할 때마다 예쁘다 장하다라고 웃으시던 게 전 이해가 갔습니다. 아이들이 꼭 제 자식 같았고 뭐라든 다 예뻐 보였거든요. 제 우울했던 학창시절은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전 우리 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대리만족을 하듯 아이들을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 말에 귀 기울여주는 이 선생님도 날이 갈수록 더 좋아졌죠. 그리고 어느 날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음료수를 하나 사서는 이 선생님께 주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3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지? 걱정이네. 내가 일단 알아서 해볼 테니까 너무 걱정 마. 뭐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지. 전화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이 선생님이 돈 문제로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전 주스를 들고 고민에 빠졌죠. 지금 이 선생님에게 필요한 건 주스가 아니라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 선생님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이 기분 상하지 않게 아주 조심스레 말을 건네야만 했죠. 퇴근 안 하세요? 해야죠.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잠깐 차 한잔 하실래요? 네? 네. 그런데 혹시 뭐 하실 말씀이라도... 네.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30분 후에 길 건너 카페에서 봐요. 전 절 좋아해주는 사람을 위해 도움이 돼주고 싶었습니다. 한 번도 도움을 받은 적도 없고 저 또한 도움을 준 적도 없어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행동했죠. 죄송해요. 퇴근하는데 교장이 불러서. 왜요? 뭐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아시죠? 네. 그런데 저한테 하실 말씀이... 제가 엿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선생님께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네? 어떤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적금을 탔거든요. 그때 통화하시는 거 듣고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들으셨군요. 혹시 제가 기분을 상하게 한 건 아닌지. 아니에요.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사실 병원비가 없거든요. 많이 편찮으세요? 그건 아닌데 밀린 병원비를 좀 처리해야 해서요. 아버지가 돈 문제에 있어서는 많이 예민하셔서 말 꺼내기가 좀 힘들었어요. 계속 해결해야지 하면서 보냈는데 다음 주엔 병원비를 진짜 해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도움이 되드리고 싶어요, 진짜. 형편 되실 때 갚으셔도 돼요. 제가 그럼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진짜 고마워요, 윤 선생님. 전 이 선생님께 3천만 원을 빌려줬고 다음 달에 갚겠다는 선생님의 말을 믿었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준 뒤 이 선생님은 저에게 늘 고맙다면서 커피, 음료수, 그리고 영화 티켓까지 선물하며 저에게 아주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절 따로 만나자고 하더군요. 전 돈을 갚으려고 그러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지난달에 빌려주신 돈 정말 잘 썼습니다. 어머니도 감사하다고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아, 뭘요. 제가 도움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2천만 원만 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이 선생님은 친구에게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하루아침에 사라져서 그 돈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천만 원이 모자라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죠. 다음 달에 지난번 3천만 원이랑 같이 갚아드릴게요. 부탁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윤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게 됐네요. 만약 돈을 빌려주실 상황이 안 되시면 그냥 없던 일로 하셔도 돼요.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렸죠? 선생님이 설마 제 돈 떼어먹겠어요?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적금 탄 돈 아직 좀 더 남아있으니까 도와드릴 순 있어요. 정말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죠.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전 이 선생님에게 또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그날 이후 저에게 달콤한 메시지도 자주 보냈고 제가 자꾸만 마음에 든다는 말을 했습니다. 윤 선생님, 아니 예슬씨, 저 선생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절요? 솔직히 처음 본 순간부터 선생님을 보면서 참 멋진 여자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선생님이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생님, 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제 외모를 말이죠. 외모가 어때서요? 지금 저 놀리시는 거죠? 제 외모를 보고도 절 좋아하신다니 전 이해가 안 돼요. 혹시 제가 돈을 빌려드려서 이러시는 거예요? 예술씨, 저 그런 놈 아닙니다. 불같이 화를 내는 그의 모습을 보고 전 놀랐습니다. 절 좋아한다는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저 선생님 돈 안 갚을 거예요. 네? 저 선생님이랑 결혼할 거거든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도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전 제 마음을 알아주고 제가 어려울 때 절 생각해주는 여자가 나타나길 바랬어요. 그런 분이 제 이상형이고요. 솔직히 외모를 안 본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예슬씨 마음은 외모 생각하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예슬씨, 저랑 결혼해줄래요? 좀 혼란스러워요. 마음은 너무 감사하지만 좀 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예슬씨, 제 마음 안 보이세요? 죄송해요. 전 이 선생님의 말을 믿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내가 저렇게 잘난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다음날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수업 시간이 다 돼가도 보이질 않았죠. 수업 안 들어가? 오늘 이 선생님 출근 안 하셨어요? 몸이 좀 많이 안 좋다네. 아까 교감한테 전화 왔더라고. 우리 애들 오늘 우울하겠다. 체육 안 하면 다른 과목으로 때워야 되니까. 그럼 난 수업 갈게. 아프다고? 설마 나 때문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전화해서 몸은 괜찮은지 밥은 먹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수업 때문에 그럴 순 없었죠. 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쌤,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지. 자, 이 시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낭독하는 게 더 와닿을 거야. 주연이가 낭독 한번 해볼까? 전 하루 종일 이 선생님 때문에 수업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선생님 혼자 산다던데 남자가 혼기 놓치면 꼬라지... 아니, 보기가 안 좋더라고. 아마 혼자서 이불 싸매고 끙끙 앓고 있겠네. 내일은 나와야 되는데 누가 이 선생 수업 또 때우냐고. 이 선생님이 혼자 산다는 이야기에 전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집으로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학교에 등록된 선생님의 주소로 가봤더니 절대로 혼자 살 만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대문은 사람 10명이 늘어서도 모자랄 정도로 엄청 컸고 얼핏 봐도 잔디밭이 있는 대궐 같은 집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라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가난해서 제게 돈을 빌릴 정도로 형편이 안 좋은 줄 알았고 혼자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쯤
아파서 쓰러지진 않았을까 걱정을 했는데 도대체 이 상황이 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누구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동수 선생님 댁 맞나요? 그런데 왜요? 같이 일하는 학교 동료 교사입니다. 무슨 일로 왔냐고요? 교장 선생님이 이 선생님께 꼭 이 서류를 전달해달라고 하셔가지고요. 그리고 사인을 좀 받아오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요? 들어갑시다. 우리 이 선생 안에 있어요. 전 제가 무슨 말을 한지도 인지하지 못해서 횡설수설했습니다. 넓은 마당을 지나 드디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수야, 이동수, 손님 왔어. 손님? 누구? 예슬씨. 이 선생님은 전혀 아픈 기색 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레 2층 방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절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주저앉아버리는 겁니다. 예슬씨, 여길 어떻게? 아프다고 하시길래. 네. 저기 일단 나가서 이야기해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잠깐, 무슨 설명? 엄마, 내가 엄마한테도 설명할게. 엄마? 분명히 엄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다니신다고 했는데 이 선생님의 어머니는 너무나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뭐든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가까운 커피숍으로 갔어요.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모든 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사실은 이 선생님은 제게 돈을 빌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자신은 새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고 새아버지가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돈 한 푼 주지 않고 자식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용고시 공부를 하며 생활비 때문에 이리저리 돈을 빌려 썼는데 그걸 갚아야 해서 제게 돈을 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미안해요. 그건 핑계였어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비참해서. 울지 마요. 전 이 선생님이 그런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전 예슬 씨가 너무 예뻐 보였어요. 사랑받고 자란 사람 같아서. 그리고 그 사랑을 줄 아는 사람 같아서요. 이 선생님. 전 그때만 해도 그의 눈물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나에 대해 진심이구나를 느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난 후 그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자야, 남자야? 나 살다 저렇게 못생긴 애는 처음 본다. 엄마, 이번에 엄마 카드값 아까 그 여자 덕분에 해결한 줄 알아. 뭐? 너 아까 그 여자한테 돈 빌렸니? 그럼 어떡해. 아버지 아시면 또 나를 벌레 보듯 할 텐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그 돈 갚아달라고 우리 집 온 거야? 아니, 그 반대. 뭐? 요즘 내가 좋아하는 여자야. 너 돌았구나. 아무리 여자가 없어도 그렇지. 저런 코릴라 같은 걸. 아유, 머리야. 왜, 돈이 많아? 아니면 집안이 빵빵해? 아니, 아주 평범해. 너 진짜 제정신 아니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수지 같은 애 만나다가 어떻게 저런 애를. 그게 집에 내 생각도 하기 싫어. 얼마나 딱딱대던지. 진짜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다니까. 엄마, 나도 눈 있어. 내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엄만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셔. 내가 지금 5천만 원이 어딨어? 지금 내가 저 여자한테 살면서 절대 못 느낄 행복을 누리게 해주고 있다니까? 딱 5천만 원어치만 할 거야. 딱 5천만 원어치. 그리고 끝내야지. 전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이 이런 생각으로 저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요. 아무것도 모르고 전 그와 사랑을 키워갔고 그가 원하는 건 뭐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보세요? 네, 동수씨. 혹시 술 마셨어요? 네, 조금. 괜찮아요? 아니, 내 지갑이 지금 없어져서. 지금 술값도 계산 못하고 집에도 못 가고. 지금 어딘데요? 내가 데리러 갈게요. 전 택시를 타고 그가 있는 술집으로 갔고 술값을 계산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냥 너무 속상해서요. 여기다 여기. 기사님 스탑! 그는 술집 근처 모텔에 택시를 세웠고 제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나 믿지? 네? 나 믿냐고. 네. 그럼 오늘 우리 같이 있자. 어? 그렇게 우리는 그날 밤 사랑을 나누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땐 그는 제 옆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방학이 시작됐죠. 방학 내내 그는 연락이 안 됐고 전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했지만 전화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사랑을 나누던 날 밤 이후 뭔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방학이 지나고 개학날이 됐고 전 교무실에서 오랜만에 그를 봤습니다. 동수 씨, 잘 지냈어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일이 좀 있어서. 저는 수업 있어서 그만. 왠지 모르게 그는 절 피하는 것 같았고 전 올게 왔구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빌려주고 싶어서 돈을 빌려준 거고 저도 그와 함께 밤을 보내고 싶어서 손을 잡았기에 그를 탓할 순 없었습니다. 윤 선생, 요즘 살쪘어? 그래 보여요? 그런가? 그리고 요즘 엄청 먹더라? 아니 수업 없을 때 뭘 그렇게 많이 먹어? 계속 군것질하더구만. 그러다 나이 들면 안 빠진다? 나 봐봐. 피나는 노력 끝에 아직도 이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고. 내가 말이야, 우리 딸 가졌을 때 살이 10kg나 쪘었어. 그래서 잠깐만요. 오늘 날짜가 오늘? 오늘 19일 아니야? 급하게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생리를 안 한 지 2달이 넘을 줄도 몰랐죠. 전 말할 것도 없이 이 선생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날 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좀 더 정확한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갔죠. 여자 혼자 산부인과에 가는 것도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뱃속에 제 아이가 있다는 생각으로 산부인과를 들어갔습니다. 아니 2달이 넘도록 모르셨어요? 뭐 입덧이나 신체 변화 같은 거 없었어요? 그냥 살이 좀 찌는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좀 평소보다 많이 먹긴 했어요. 그게 임신의 징조예요. 아유, 축하드려요. 아이도 아주 건강하고 착상도 잘 됐어요. 그러니까 몸 조심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 좋은 음식만 드세요. 알겠죠? 예상은 했지만 정말 임신이라니. 기쁘기도 했지만 혹시나 이 선생님에겐 원치 않은 임신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전 아이를 위해서라도 거절을 당하든 말든 일단 이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선생님, 네, 저기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저 오늘 좀 바빠서. 바빠도 들으셔야 돼요. 꼭이요. 제 눈빛과 제 표정이 너무나 단호하고 결연했기에 이 선생님은 절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던 그 카페에서 우리는 또다시 재회했죠. 장소는 같지만 그때의 마음과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돈은 지금 마련 중입니다. 그게 아니라 저 임신했어요. 네? 아까 점심시간에 병원에 가서 확인했어요. 2달이라고 해요. 정말요? 우리 그날 밤 잊으셨어요? 네, 알고 있죠, 물론. 그리고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던 말 잊으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슬 씨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기에. 그날 밤 이후 그의 태도가 왜 달라졌는지 궁금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선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직 뱃속의 아이만 생각했죠. 전 이 아이 낳을 거예요. 이 선생님, 아니 동수 씨가 원치 않아도 전 낳을 거예요. 저 그 말씀 드리려고 왔어요. 책임져야죠, 남자라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서 가진 아이인데 예슬 씨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할 순 없어요. 정말요? 그럼요, 당연하죠. 사실 그동안 고민이 많았어요. 예슬 씨가 정말 저를 좋아하고 있는지 아니면 망설이고 있는지. 그래서 쉽게 말을 못 꺼낸 거예요. 이제 해결됐네요, 우리. 아이가 우리를 다시 맺어줬어요. 전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이 너무 기뻤습니다. 역시 내가 생각한 그 사람이 맞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와 함께 이 사람과 가족이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이 사실을 얼른 엄마한테 알려야겠어요. 아마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네, 저도 저희 엄마한테 알려야겠어요. 그래요. 우리 빨리 알리고 식부터 올려요. 어때요? 좋아요. 그는 어머니께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전 그의 추진력에 더 믿음이 갔고 신뢰하게 되었죠. 엄마, 나 로또 맞았어. 뭐? 그 기집애 애 가졌다? 뭐? 너 걔랑 잤니? 아, 술김에. 너 완전 토랐구나. 엄마, 내가 애 가졌다고 해봐. 아버지가 날 좀 다르게 보지 않겠어? 뭐? 아버지 은근 손주 바라고 계신다며. 내가 그 손주를 안겨드리겠다고. 내 아이라고 하니까 결혼하자고 했고, 아이 낳고 이혼하면 되는 거지. 아이는 우리가 키우고. 아버지가 그러면 재산 상속할 때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래, 그러고 보니 네 말이 맞다, 야. 근데 네 아버지 오직 아들 바라기인데 그 고릴라 같은 기집애가 아들을 낳는다는 보장이 있어? 아들 아니면 또 내쫓아낼 방법을 한번 구상해 봐야지. 일단 임신했다는 사실을 아버지한테 좀 알려봐. 알았지? 시아버님은 전처에게서 딸만 셋을 두어서 늘 아들이 있었으면 하고 바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수 씨는 자신의 핏줄이 아니기에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분명히 자신의 핏줄로 인정을 할 거라는 계산을 한 거죠. 시어머니와 그가 제 아기를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는 걸 알았다면 전 절대로 그와 결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전 바보같이 그를 믿었고 그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식은 우리들이 간단히 하자. 부모님들 모시고 식사만 하는 거지. 요즘 스몰 웨딩 그런 거 있잖아. 솔직히 허례허식 난 딱 질색이거든. 맞아요. 나도 동감이에요. 우리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희는 하객도 없이 부모님과 간단히 식사만 했습니다. 솔직히 탐탁진 않네요. 아유, 그러시겠죠. 아유, 저도 좀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어쩝니까? 우리 핏줄인데요. 혼전 임신이라니, 아유, 망측해서 원. 사부이, 망측한 일 아니에요. 이 생명은 우리에겐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두 분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예슬이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아유, 두말하면 찬소리죠. 며느리도 딸이라는데 딸같이 잘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는 그렇게 간단한 식사와 함께 결혼식을 올렸고 전 시댁에서 신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뭔가 찜찜하다며 계속 걱정을 하셨죠. 난 정말 네가 이럴 줄 몰랐다, 예슬아. 엄마, 미안해요. 저 남자가 그렇게 좋아? 제 얘기를 유일하게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 얘기에 귀 기울여줬고요. 돈 때문은 아니고? 네? 엄마도 다 알아. 네가 저 사람한테 돈 빌려줬다는 거. 그래도 어쩌겠니. 애는 가졌고 애 아빠가 저렇게 책임진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이긴 한데 그래도 늘 조심하고 늘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 알겠지? 엄마 그렇게 할게요. 전 그렇게 시댁에 들어갔고 임신을 한 채로 전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겪어야 했습니다. 며느리들은 원래 다 시집살이를 한다곤 하지만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너 알지? 옛날에는 밭일 하다가도 애 낳고 그랬어. 애 가진 게 벼슬아닌 거 알지? 네, 어머니. 너 그리고 학교는 계속 다닐 거지? 그럼요, 다녀야죠. 그럼 생활비도 좀 보태고 내 용돈도 챙겨서 좀 보내라. 그리고 5개월쯤 되면 성별도 알 수 있다던데 그때 꼭 확인해라. 딸이든 아들이든 전 다 괜찮아요. 내가 안 괜찮아, 내가. 그러니까 성별 꼭 확인해. 그리고 참, 앞으로 아침이랑 저녁은 네가 차려라. 나도 며느리 봤는데 며느리 덕 좀 파야 되지 않겠니? 네,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전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학교에서 일을 하고 또 쏜살같이 달려와서 어머님 저녁을 차렸습니다. 야, 이게 밥이야 떡이야? 아니 물 조절을 어떻게 한 거야? 죄송해요. 여튼 생긴 대로 논다니까. 나 네 등짝만 보면 그냥 한숨만 나. 솔직히 네 얼굴 좀 봐라. 우리 손주 얼굴이 너처럼 생겼다고 하면 난 진짜 돈을 몇 억을 들여서라도 고쳐줄 거야. 내가 너한테 밥 차리라고 했지만 솔직히 네 얼굴 보면 밥맛이 뚝 떨어져. 앞으로 밥만 하고 부엌에서 내 눈에 띄지 마라. 진짜 밥맛 떨어지니까. 매일매일 모욕적인 말까지 들었지만 전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의 성질도 좀 가라앉겠지라는 믿음이 있었죠.
아니, 그렇게 감쪽같이 결혼하고 감쪽같이 임신하고 윤 선생 뭐야? 죄송해요. 그냥 조촐히 저희들끼리만 씩 올렸어요. 배도 불러오고 그래서. 요즘은 애 가지고 결혼하는 게 최고의 혼수라던데 뭐. 참, 시어머니는 어때? 그냥 뭐, 안 좋구나? 아직은 좀 낯설어요. 시집살이가 원래 그래. 근데 애 태어나면 완전 달라질걸? 구박을 당해도 애가 있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이 사르르 녹지. 그래서 자식이 부모한테는 보물이고 세상의 전부인 거야. 그러니까 귀 닫고 입 닫고 눈 감고 이렇게 3년만 딱 버티면 각이 나오니까 힘내. 나도 다 겪은 일이라오. 전 선배 선생님의 말을 듣고 조금은 마음이 위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신 5개월 차에 들어섰을 때 시어머니의 태도는 180도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바뀌게 되었죠. 아들이라고? 진짜? 네, 확인하고 왔어요. 아들 맞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곰도 쿠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아유, 잘했다, 잘했어. 얼른 시아버지한테 알려야겠다. 시집와서 처음으로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시아버지가 좋아하셨고 남편도 신이 나서 절 껴안고 난리가 났죠. 아유, 아들이라니? 이름부터 좋은 걸로 지어야겠다. 아가 정말 고맙다. 참, 너 요새 버스 타고 다니지? 몸이 이렇게 무거운데 버스가 웬 말이야. 내가 차 한 대 뽑아주마.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동수 너는 특히 집사람 잘 챙기고 당신도 며느리 집안일 시키지 말고 건강한 음식으로 준비해서 잘 먹이고. 다들 알겠어? 전 아들을 가졌다는 이유로 출산하기 전까지 정말 공주 대접을 받았죠. 하여튼 애만 낳아봐. 내가 완전히 박살낼 거니까. 엄마, 아버지 들어. 아니, 너한테는 돈 한 푼 안 쥐어주더니 저 고릴라 같은 거한테는 벤츠를 덜컥 뽑아주냐? 참자 참아. 우리 아들 태어나면 그때부턴 우리가 열쇠를 준 거라니까? 그러니까 좀만 참어. 전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집은 잔치가 벌어졌죠. 오늘처럼 좋은 날이 없구나. 술 좀 가져와라. 내가 오늘 한잔 해야겠다. 아버지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제일 비싼 거지. 당장 가지고 와봐. 아버님의 손주 사랑은 정말 도가 지나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기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땐 경호원을 붙일 정도로 아이가 다칠까 노심초사 늘 걱정이셨죠. 더구나 시어머니와 남편이 최고 수준의 교육을 원해서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과외를 일주일에 12개씩이나 시켰습니다. 전 아이가 할머니와 아빠의 등살에 너무 힘들어할까봐 늘 걱정을 했죠. 준우야, 힘들지 않아? 아니야, 안 힘들어. 힘들면 힘들다고 엄마한테 이야기해. 난 배우는 게 좋아.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더 커지는 느낌이야. 나 훌륭한 사람 돼서 엄마한테 효도할 거야. 우리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최고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준우야, 엄마는 정말 우리 준우밖에 없어. 나도 엄마가 최고야. 준우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기특하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학교 성적도 늘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어떤 대회를 참가하든 대상을 놓친 적이 없었죠. 준우는 어찌 이리 못하는 게 없을꼬? 할머니 닮았나? 아빠를 닮았나? 전 엄마 닮은 것 같은데요? 뭐? 전 엄마같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고요. 아니야, 넌 아빠를 닮았어. 너 어디 가서 엄마 닮았다는 이야기 하지 마. 알겠지? 아니요, 전 엄마 닮았어요. 그리고 그게 제 자랑이에요. 시어머니는 준우가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다고 하셨지만 준우가 엄마를 좋아하는 건 정말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거의 준우를 업어 키운 거나 마찬가지인데 준우는 왜 늘 엄마 타령이냐? 저럴 땐 진짜 한 번씩 미워 죽겠다니까. 아직 애잖아. 치엄마를 좀 싫어해야 내 쫓아내던지 말던지 할 텐데. 엄마,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 아버지가 알면 우리 둘 다 죽어. 에휴, 속상해서 하는 말이지. 준우는 날이 갈수록 정말 착하고 바른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어렵다는 서울대 법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진짜 우리 준우가 서울대 법대를? 아이고 준우야, 잘했다 잘했어. 할애비가 뭘 해줄까? 응?
아직은 필요한 거 없어요. 지금까지 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려요.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이런 결과를 이루지도 못했을 거예요. 할애비가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이번엔 좀 출장을 길게 다녀와야 돼. 아휴, 우리 손자 입학식은 꼭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 일 빨리 마치고 오마. 준우야, 정말 자랑스럽다. 할애비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 이게 다 나랑 준우애비가 애쓴 덕이에요. 그래, 고생했네. 특히 준우애미야,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다 아버님 덕분입니다. 아버님은 그렇게 출장을 가셨고 아버님이 집을 비우자마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야,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네가 뭔데? 준우 내가 키웠어. 내가 키웠다고. 네, 어머님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아유, 여튼 생긴 대로 논다더니 능구렁이처럼 슬쩍 넘어가려고. 너 또 네 시아버지한테 뭐 뜯어낼 생각하지 마라. 알겠어? 시어머니는 시아버님이 집을 비우실 때마다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시곤 했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며 외출을 하셨죠. 이상하게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이었습니다. 아들 입학을 하루 앞두고 전 사진첩을 보면서 준우가 성장해온 것들을 봤죠. 엄마, 저 이제 곧 들어갈게요. 근데 애들이 노래방도 가자고 해서. 그래, 내일 입학식인데 일찍 들어와. 알겠지? 밖에 추워. 네, 빨리 들어갈게요. 전 그게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후. 이준우 씨 어머니 되시죠? 네. 이준우 씨 지금 병원입니다. 네?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지금 상태가 좋지 않으니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늘이 노래졌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아들은 차디찬 시신으로 누워 있었고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전 쓰러져 버렸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었어요. 세상의 전부였던 내 아들이 하늘나라로 가다니. 뺑소니인 것 같습니다. 수사 중에 있으니까. 보호자분! 전 그 말을 듣자마자 기절을 해버렸고 안정제를 맞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절 보자마자 사정없이 따귀를 때렸습니다. 네가 내 손자 죽였어. 이 더러운 것, 이 몹쓸 것! 엄마, 그만해. 너 왜 애를 그 시간에 돌아다니게 해? 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내가 너 처음 볼 때부터 역겨웠고 재수 없었어. 결국에 이 사달을 내려고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왔구나. 내가 준우 아니면 너 진작에 내쫓았을 거야. 병원에 네 집 맡겨놨으니까 집에 올 필요도 없어. 너 그대로 나가. 알겠어?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부모가 돼서 자식을 지키지 못한 죄. 당연히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갈 벌이었습니다. 전 아들의 장례식도 가지 못했고 친정에서 혼자 가슴이 찢어질 정도의 고통 속에서 매일 눈물만 흘렸습니다. 생떼 같은 내 새끼를 누가, 왜? 전 그 뺑소니범을 찾기 위해 현수막도 붙이고 사고 현장 주변 사람들에게 아들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밤낮으로 찾으러 다녔습니다. 목격자에겐 1억의 살해를 하겠다는 현상금까지 내걸었죠. 엄마, 이제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난들 마음이 편한 줄 알아? 준우 내 손자야, 손자라고! 엄마가 한지 누구라도 알면 우리 둘 다 끝이야, 내가 일부러 그랬냐? 그 많은 남자들을 만난 게 엄마 죄야! 여튼 준우 엄마한테 그 어떤 말도 하지 마. 연락도 하지 말라고. 알겠어? 남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비밀을. 그러나 어머니의 비밀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윤혜슬 씨 맞죠? 택배입니다. 네. 전 택배를 시킨 적이 없는데 갑자기 택배라니. 전 한동안 그 택배 박스를 방구석에 처박아두고 한참을 열어보지 않다가 혹시나 잘못 배달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택배 박스를 뜯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택배를 뜯어본 순간 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사진이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떤 남자가 웃으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사진에는 아까 그 차량이 제 아들을 치고 달아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아들을 뺑소니 치고 도망간 범인이 바로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사건엔 목격자가 있었고 제가 현상금을 건 후 그 목격자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전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당장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길엔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할까?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문 열어! 문 열어! 안 열어? 너 뭐야? 내가 우리 집 근처 훨씬 더 말랬잖아. 이게 진짜 돌았나? 꺼져. 당장 꺼지라고! 당신이 지금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 있어? 더러워. 역겨워. 진짜 미쳤어! 전 가지고 있던 사진을 시어머니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쫓아오면서 절 보자마자 쌍욕을 하기 시작했죠. 내가 내 새끼 낳아준 사람이라 참고 참았는데 애 잡아먹더니 너 완전 돌았구나. 너 오늘 좀 맞아야겠다. 이리 와. 이 미친. 내가 애를 잡아먹었다고? 이 사진을 봐. 보라고. 남편은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자기 엄마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진 뭐야? 잘 숨겼자고 했잖아. 아무 일 없을 거라며. 닥쳐. 준우임이야. 이거 다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그건 경찰 오면 이야기해. 끝까지 너희 둘 역겹게 논다. 경찰이 도착했고 시어머니는 현장에서 체포. 남편도 공범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모든 사실을 안 시아버지는 그 어떤 선처도 없다며 시어머니에게 변호사도 붙여주지 않았고 바로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실수였다. 실수였어. 그리고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니다. 그 인간이 술 처먹고 운전하다가 그렇게 된 거라니까. 나 아니라고. 엄마, 도대체 그 인간이 누군데? 엄마가 만난 남자가 너무 많아서 누군지도 모르겠다. 이 자식이 진짜. 난 잘못 없어. 엄마는 음주운전 방조, 살인사건의 공범이야. 근데 난 엄마 범죄에 눈 감아줬어도 친족 상도례로 처벌 안 받는다네? 엄마는 감옥에서 좀 썩어야 돼. 자기 욕심 때문에 아들이 인생까지 망치더니 이젠 손자까지. 나도 용서 못해. 나도 못한다고. 너도 알았잖아. 너도 알고 있었잖아. 뭘? 내가 뭘 하는데? 이 아줌마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동수 씨, 나오세요. 조사 끝났습니다. 건강하게 잘 사셔. 면회 온다는 약속은 못하겠다. 야! 남편은 그렇게 자기 엄마를 버리고 나와버렸고 저와 이혼 후 학교에서도 쫓겨나게 됐습니다. 엄마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서 학원 강사로도 취업하지 못했고 지금은 공사 현장에서 집 나르는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인광보로 끝났구나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전 너무나도 소중한 제 아이를 하늘로 보냈고 매일매일을 지옥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말마다 지역 아동센터를 찾아가서 공부도 가르치고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살면 제 아들도 하늘에서 너무 마음 아파할까봐 아들을 위해 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전 지금 아들이 19명입니다. 마음으로 낳은 아이들과 함께 전 하루하루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걸 만드는 건 당신 마음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죽지 못해 살지만 내 인생이 좀 더 의미 있고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만 있다면 당신의 지옥도 어느 날 천국으로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